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 담당 팀장을 하면서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개원한 학생건강증진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는 장학관 전은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광주로 출장을 가는 중간에 이게 시작이 되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소음 있는 데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을 또 이렇게 우리 한의사회에서 굉장히 그 저명하신 우리 그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맡아주셔서 너무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학부모님들 이제 목요일마다 10시가 되면은 다양한 그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강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온 켜집니다. 10시에는 우리 학부모님과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건강에 대한 그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중앙대 양수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서 더 좋은 그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들으면서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드름부터 아토피까지 한의학이 말하는 학생 피부 해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계석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피부 한의학적으로 이제 피부 관리가 아니라 피부 치료 이제 관리는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뭐 아토피나 여드름 이런 피부 질환 치료를 하는 거를 지금 2006년부터 지금이 올해가 딱 20년째입니다. 여기 이제 맑은 선한의원이라고 이제 고양시에서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이제 대표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카메라상으로는 좀 어둡게 보여서 사진이 좀 더 잘 나왔으니까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의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냐 이런 뭐 생각도 하실 텐데 이렇게 조금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 아이스하키를 할 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올해 이제 들어갔고 딸은 아직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희 애들도 이제 피부 질환들도 많았고 다른 뭐 심리적인 이런 것도 많은 거를 이제 배웠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 다음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일단은 요 순서대로 갈 겁니다. 뭐 여드름, 그다음에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진균 질환, 사마귀, 두드러기 뭐 많이 들어보신 질환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이 많이 요 고민을 하는 질환이니까 요 순서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재미없는 강의겠지만 중간중간 도움될 수 있는 내용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질의는 끝나기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드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피부 고민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부위가 아니라 보이는 안면 부위에 있다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사춘기에 뭐 호르몬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호르몬 특히 뭐 대부분 이제 안드로겐 호르몬이죠. 요게 이제 피지선 자극을 해가지고 피지가 많이 나오게 되고 요게 이제 과다한 피지와 여기에 이제 세균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모공이 막힘으로 해서 피지가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여기에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그랬을 때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양방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서는 동의보감 이런 데서도 당연히 여드름에 대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좌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좌자가 뾰루지 자자입니다. 뾰루지 자자고 그다음에 이제 면포 면은 이제 얼굴에다가 포는 이제 포진을 얘기해 가지고 좁쌀이나 블랙헤드 형태로 이렇게 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풍분자라는 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풍분자라는 말이 폐의 열이
이 얼굴로 올라가서 여드름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기름진 음식, 뭐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에 지금 별표가 돼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의외로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피로나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드름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사상 체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체질별로 발생하는 상태를 이제 요거는 이제 정식 조사는 아니고요. 이제 저쪽 이제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소음인이 한 68%, 태음인이 한 21%, 소양인이 11% 정도. 그러면 왜 태양인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사상의학의 이제 창시자이신 이재만 선생님께서도 태양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2만 명 넘게 환자를 봤는데 그 중에서 태양인을 한 2명 정도밖에 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금 태양인보다는 다른 체질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이게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뭐 소음인도 많고 소양인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소음인이 가장 많은 건 맞고요. 소양인이 태음인보다는 조금 더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여기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음인들은 신체적으로 소화기가 약하고 허혈이 위로 올라가는 체질이라서 이렇게 이제 여드름이 좀 더 많이 발생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한의원에 오기 전에 보통은 양방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받고 효과가 있으면은 이제 한의원을 내원을 하지는 않고 효과가 없을 때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소음인이 좀 더 치료 효과가 더뎌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양방하고 한의학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양방에서는 이제 피지 가다가 되고 여기에 이제 모공이 막히면서 세균이 들어가서 이제 호르몬 영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피부 자체의 문제를 접근을 해서 여드름 연고라든가 항생제라든가 피지 억제제 해가지고 염증과 피지를 직접 억제하는 식으로 가는 거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몸 전체 균형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체질적으로 원인별로 처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위나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교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드름하고 음식이 관계가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학생 때 여드름이 종종 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라면이라든가 뭐 기름진 뭐 짜장면 이런 걸 먹고 나면은 다음 날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드름하고 음식하고 관계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래쪽에 그림에 왼쪽에 보면 여드름은 음식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해서 이거 예전에 이제 SBS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하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음식과 여드름은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여드름은 음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논문을 해서 이제 학술지 게재를 한 게 음식이 여드름 발생에 악화되는데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조금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추세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얼굴에 이제 여드름은 음식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안면부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는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12경락이라고 그래가지고 12개가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고 보는데 그 밑에 그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얼굴 쪽에 경락이 흐르는 이 노선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노란색 라인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저게 이제 위장경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부에는 위장경락이 가장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안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위장 쪽에 뭐 야채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름지거나 조금 인스턴트 이런 걸 먹었을 때 몸에 조금 위장에 열이 생기고 그게 이제 안면부
부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뭐 대장경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대장경락 같은 경우가 입술 주위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입술 주위 쪽이나 이렇게 날 때는 그 대장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쪽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입술 주위나 그렇게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리 때 되면 입술 주위로 좁쌀처럼 여드름이 나는 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에 음식 영향이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여드름뿐만 아니라 이 피부 자체가 음식하고 좀 관련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조금 많이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경향성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치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를 매일 하루에 3번씩 밥 먹고 나서 뭐 이렇게 5분씩 꼬박꼬박 닦는데도 충치가 잘 생기고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데도 충치가 거의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관리를 잘해도 유전적으로 잘 생기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드름 같은 경우도 잘 먹고 음식 관리해도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 관리를 안 해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드름의 관리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흉터가 생기지 않게 이게 이제 무조건 집에서 잘못해서 그냥 무조건 여드름 생겼다고 짜면은 이게 흉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드름이 있을 때 농이 잡혔을 때 짜는 게 낫고 너무 이제 결절성 여드름, 농포성 여드름 해가지고 너무 크게 됐을 때 여드름을 잘못 짜게 되면은 그 진피층까지 손상이 돼서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주의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여드름을 짜고 나서는 항생 연고나 소독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공이 막혀가지고 피지 분비가 안 돼서 여드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을 했을 때는 그 피부를 더 막게 돼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했더니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시라고 해주시고요. 예, 적절한 세안해 가지고 뭐 하루에 2번 정도 세안을 권장을 하고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권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생 때 저희 이제 그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이제 남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아마 뉴트로지나인가 한때 유명한 비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면 이제 피지가 그냥 싹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씻고 나면은 얼굴이 진짜 바삭바삭하게 될 정도로 그걸로 씻었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잘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씻거나 너무 센 세정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얼굴 쪽에 이제 피지 자체가 너무 제거가 되면 몸에서는 얼굴에서 피지가 어느 정도 몸에 보호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네 하고 몸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더 이제 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라이팬 씻을 때 보면 뜨거운 물로 씻어야지 이제 기름기가 잘 제거가 되는 것처럼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시면은 피지가 너무 이제 많이 제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그렇게 이제 제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임상 경험 팁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양방병원에서 피지 제어제나 연고나 이런 거 사용을 하시다가도 호전이 안 돼가지고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농포성 여드름, 왕여드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는 피로하고 관련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휴식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 딸도 여드름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공부도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또 잠을도 참 충분히 자야 되고 요게 이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이제 한두 개가 났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가가지고 진짜 여드름이 많이 났습니다. 진짜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잠을 하루에 뭐 5시간 뭐 5시간 반 정도는 잤는데 대학교를 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유다 해가지고 저녁마다 술을 먹고 잠을 이제 안 자고 그러면서도 제가 또 되게
모범생이라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술을 마시고서 다음날 9시면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겠다고 그렇게 이제 잠을 안 자면서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뭐 배운 것도 많지가 않고 경험도 적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잠을 많이 자고 그랬을 때 여드름이 줄어드는 경우가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여드름이 심해졌었는데 저랑 이제 작년엔가 여행을 한 4박 5일로 가가지고 잠을 충분히 자고 했더니 그 여행 가서 다음 날부터 여드름이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여드름이 거의 없는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도움될 만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귓볼 마사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아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보면은 뭐 프랙탈 구조라든가 뭐 양자 뭐 역학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프랙탈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몸이나 이게 전 우주 자체가 이렇게 작은 구조들, 큰 구조를 자세하게 보면은 작은 구조들이 이렇게 연속돼서 뭐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작은 것을 봐가지고 큰 거를 유추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죠.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모양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듬성 이렇게 약간 뭐 나무처럼 돼 있는데 그 나무 안에 그 작은 거를 보면 또 그 모양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작은 게 그만큼 있고 그다음에 눈 결정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눈 결정도 큰 거에서 작은 걸 잘라내면 또 작은 게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제 요새 뭐 어떤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몸에 그 세포가 이제 5조 개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이제 우리 몸의 구조를 뭐 손이면 손, 귀면 귀, 발바닥이면 발바닥 이쪽에 이제 우리 몸의 구조를 다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자극을 하면은 뭐 어디 쪽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귀도 마찬가지로 귀는 이제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위도 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귀가 이제 가장 이제 손이 가고 만지기가 쉬운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프랭크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개그맨 김수용인가 그분이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프랭크사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크사인이 귓볼을 가로지르는 45도 각도 주름이 생기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림상에 보면은 맨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상에 보면 45도 각도로 딱 생기는데 요게 이제 있을 때 그 뇌졸중이나 치매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 환자의 80%는 귀에 주름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뇌졸중 환자의 80%가 귀에 주름이 있는 거지 귀에 주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뇌졸중이 온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는 하시되 근데 이제 귀에 주름이 있을 때 뇌병변이 7.3배 그다음에 치매는 2배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의학적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림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처럼 이 구조가 눈, 머리 이런 게 이제 귀 쪽에 있고 어깨, 등, 허리 이쪽으로 이제 귀 뒤쪽에 그쪽이 이제 척추 쪽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보면은 이제 아기 그림이 약간 있는 것처럼 머리가 밑에 쪽으로 돼 있고 아기가 약간 이제 뒤집어져 있는 형태로 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귓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머리에 해당을 하겠죠. 머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이제 얼굴에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귓볼 쪽을 자꾸 이제 좀 당겨주고 귓볼을 이제 당겨주거나 귓볼을 좀 지압을 해주거나 그러면은 머리 쪽에 조금 순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뇌졸중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눈이나 뇌 피로 완화 그다음에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집중력 향상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완화 얼굴 혈색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드름이 있거나 얼굴 쪽에 질환이 있을 때 귓볼을 조금 자극을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귀를 뚫거나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었을 때 두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혈법이나 지압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좀 재미없는 강의지만 좀 더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
성인들도 요새 이제 아토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토피의 말 자체의 어원이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돼서 그 A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고, 토포스라는 게 이제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원인은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소리만 생기는지 어디서 키워드릴까요? 생기는지도 뭐 알러지랑 관계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히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토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정확한 이제 기준 자체는 뭐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특징적인 피부 형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뭐 대체적으로는 그냥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가렵고 이런 게 있을 때 아토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뭐 피부 증세보다는 내부의 원인, 뭐가 문제가 돼서 발생했는지 요거에 좀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전적 요인이 되게 크기는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크기는 한데, 유전적 요인만으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조금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적 요인이나 면역 체계 이상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면역 균형이나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관리를 같이 해야 좀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토피는 약간 이제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의 아토피가 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중에서는 한 20%, 그 다음에 성인 중에서는 한 10% 정도가 아토피가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생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생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아토피나 알러지 질환이 더 발생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어릴 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저희가 어릴 때는 밖에서 막 뛰어놀고 놀이터에서도 흙도 막 집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서 어릴 때 면역력이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서 좀 더 이제 알러지나 이런 게 적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놀이터도 가면은 모래나 흙보다는 약간 이제 푹신푹신하게 다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경우가 많고, 집안에서도 세정이나 비누 사용량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약간 그런 면역력 에 대한 그런 이제 대응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뭐 연구 결과상은 연구로는 뭐 기생충에서 나오는 면역 단백질이나 이런 게 알러지를 약간 줄이거나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실제로 실험 중에 기생충을 감염을 시켜가지고 알러지를 줄이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게 이제 기생충을 직접적으로 감염시키지는 않고 기생충에서 나오는 이제 면역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투여하는 식으로 연구가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토피하고 장누수증후군. 이제 장누수라는 게 이제 장에서 이제 샌다는 거죠.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 자체가 조금 예민해지고 그쪽으로 이제 뭐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물건들이 들어가가지고 알러지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의학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위장 쪽이나 이런 내부 장기 쪽에서 문제가 돼서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장누수증후군이 한의학적 이론하고 조금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피부질환 있는 분들한테 다른 거 몰라도 유산균은 조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이별 아토피 증세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다 그러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학입니다. 생후 2개월 때부터 2살까지 얘기를 하는데, 보통 태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열은 뭐냐면 이제 태아 때,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에 어머님이 조금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셨거나 그랬을 때 그 열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피부가 보면은 이제 유분보다 이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드럽고 그러면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면 부위 쪽으로 증세가 심해지고 아기가 이제 문지르다 보면은 저렇게 이제 감염이 사진처럼 감염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팔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전형적인 아토피 증세는 보통 저렇게 팔다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요 밑에 이제 한자가 비주사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는 한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요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적어드린 건데, 그 비위 소화기 쪽에서 사지 말단을 주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사지 말단 쪽에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이제 위장 기능이나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확하게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러지가 어른보다는 성인보다는 더 잘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접히는 부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팔다리 접히는 쪽으로 아토피가 나타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음식 관리나 그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접히는 부위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음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팔다리 아토피가 있을 때는 뭐 어르신들 말로는 아이들이 뭐 땅을 밟기 시작하면 그 말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를 들어가면 아토피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좀 너무 많이 긁거나 그렇지만 2차 감염까지 되거나 그럴 경우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은 특징적으로 이제 뭐 중2병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청소년기에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이 목 쪽이나 얼굴 쪽으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그 적혀 있는 것처럼 아토피 해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화기 때 위장 기능이 안 좋아서 나타났던 아토피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좋아지지 않는 아이들은 그 팔다리 쪽도 심해지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목이나 얼굴 쪽으로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의 특징이 이제 괜찮다고도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짜증을 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호전 악화가 되게 급격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기가 되면은 원래 이제 아토피가 좀 줄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한 10% 정도가 이제 성인의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피곤하거나 음식 관리가 안 되거나 생활 습관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인기가 됐을 때는 약간 다양하게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 포인트에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제 스테로이드가 양날의 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용할 때 좋기는 한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장기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내성이 생기거나 피부 자체가 약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요거를 이제 줄여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많이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스테로이드를 곧바로 끊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리바운딩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눌려있던 염증들이 확, 그러니까 이제 양약을 쓰다가 안 썼을 때 양약으로 약간 이제 제어가 됐던 염증들이 확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서히 줄여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거를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긁기 방지. 뭐 이제 많이들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애기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긁지만 않으면 다 나을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긁지 않으면 상처가 심하게 나지 않거든요. 근데 긁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렵습니다. 긁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그리고 이제 밤이나 새벽에 가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다가 본인도 모르게 긁어가지고 일어났더니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이 깨어 있을 때는 가능한 이제 상처가 나지 않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긁으면 이제 가려움이 일시적인 해소가 되기는 하는데, 긁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자체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차적인 감염이 되거나 가려움이 재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손톱은 가능한 짧게 유지를 하는 게 좋고, 2차 감염이 됐을 때는 뭐 항생연고나 이런 걸 사용을 하셔라도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움 심할 때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를 심할 때는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스 스틱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시원하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이게 아토피 피부염 할 때 염자가 이제 염증의 염자가 이제 한자거든요. 염증의 염자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불화자를 위아래로 두 개를 쓰면은 이제 그 염증이 하는 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화자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됩니다.
개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이 있을 때 빨갛게 나타나고 약간 열도 나고 가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아이스 스틱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놔두면 시원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대주면 근본적인 거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좀 제어가 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주의라고 돼 있는 거에서 뜨겁게 씻는 거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특히 이제 얼굴하고 요 가슴 쪽이 증세가 심한 분들 중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물로 하면은 순간적으로 예전에 이제 뜨거운 물 열탕에 들어갈 때 어른들이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아토피 환자들도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피부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뜨겁게 했을 때 피부 보호층이 손상이 되고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서는 그 열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 아토피 환자들은 그걸 조금 차갑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뜨겁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 환자 중에 한 명은 1시간 동안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로. 1시간 동안. 그거를 제발 줄이라고 그래도 그거를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탕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아니고 샤워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이제 고생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뜨겁게 씻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독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땀을 빼는 치료 이런 게 해서 이제 안에 있는 독을 밖으로 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는 걸 뭐 독이 빠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2차 감염이나 악화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 항상 이제 뭐 전문적인 이제 한의사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있을 때 샤워하고 보습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피부에 이제 보습층, 피부 보호층 자체가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보습제를 이용해 가지고 피부를 보호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샤워를 하고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시로 발라주셔도 좋기는 한데 샤워하고 나서 발라주시는 게 좋기는 하고 보습력이 떨어질 때는 뭐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 섞어 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부위별 관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접히는 부위는 위장 쪽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관리 물론 이제 음식 관리가 안 됐을 때 접히는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유독 접히는 부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음식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 부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조절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뭐 스트레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린 게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좋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약간 이제 뭐 심호흡을 하신다든가 호흡을 깊게 하시는 것만 해도 조금 진정이 되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부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손이 쉽게 갑니다. 손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긁을 수가 있는 부위다 보니까 목 부위가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자면서 정신이 없을 때는 몰라도 깨어 있을 때는 가능한 긁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토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양방하고 이제 한약 치료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양방에서는 뭐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타민제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빠른 증상 완화가 되고 한의학적으로는 뭐 한약이나 침치료, 생활습관 교정, 근본 원인 개선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양방의 특징은 이제 재발이나 내성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심한 불을 약간 끄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심한 불을 끄는 치료도 한의학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양방 쪽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으니까 불이 나는 원인을 없애는 요거는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질환은 이제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뭐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하는 게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코로나 때는 이제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학생 사례 1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스크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트러블, 예, 화장품 많이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뭐 보통은 사용하고 나서 빠른 경우는 뭐 30분, 1시간 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새로운 화장품 바르고 나면 하루 이틀 내에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은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극이 닿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쓴 부위 자체만 발생을 하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을 사용한 부위만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증세가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요거를 사용하고 사용을 중지했는데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 뭐 접촉성 피부염에서 다른 질환으로 약간 변화가 됐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루성 피부염, 예, 지루성 피부염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드름하고 약간 비교도 되기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루성 피부염은 일단은 이름 자체에서 지루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발생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얼굴이라든가 목이라든가 두피 쪽에 이제 각질처럼 나타나는 그것도 이제 두피 지루성 피부염으로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 나면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뭐 가려움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여드름은 사실은 가려움이 많지는 않으니까 지루성 피부염은 가려움이나 각질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피지가 분비되는 쪽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눈 근처로 이렇게 동그랗게 팬더 모양으로 이게 안경을 쓴 것처럼 요 부위는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벌건데 눈 있는 데만 안경 쓴 것처럼 동그랗게 괜찮다라고 하면 지루성 피부염으로 보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분비나 이런 게 영향을 주니까 아무래도 음식이나 이런 게 이제 피지 분비하고 영향을 주니까 음식 관리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피부 이제 염증 진행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홍조하고 열감, 약간 이제 붉어지면서 열감이 나고, 두 번째가 되면은 이제 그게 심해지면서 이제 발진이 도돌도돌 나면서 이제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주사 피부염 형태로 붉고 도돌도돌한 게 심해지고 가려움도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면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진물이 나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약간 이제 붓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 얼굴 쪽은 대부분 약한 스테로이드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 엘리델이나 프로토픽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양방에서는 사실 이제 대증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증세가 있을 때 살짝 염증을 조금 눌러놓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간 썼을 때 얼굴 쪽에 피부 손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부과 선생님들도 요거를 많이 쓰지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양약을 중지했을 때는 이게 다시 올라와서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얼굴 쪽 질환은 위장하고 상관이 많다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음식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상열도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우 열받아, 화가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열이나 화는 이 뜨거운 거고요. 뜨거운 거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얼굴 쪽으로 증세가 나타나는 게 많아서 그 얼굴 쪽에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났을 때는 스트레스하고 위장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걸로 인했을 때 가려움도 가려움이지만 붉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 이제 얼굴이 붉고 그러면 친구들이 너 얼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 한 번 물어보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몇십 번, 몇백 번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증세가 악화가 되는 이런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로 계속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업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쪽 질환이 있을 때,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건 음식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 치료를 받기도 하고 무슨 박피 치료, 진짜 뭐 다양한 치료를 받고 오시는데 최대한 손을 안 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증세가 심할 때는 씻지도 말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씻지 않으면은 뭐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의외로 씻지 않으면은 피부 재생이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으니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균 감염. 예, 진균 감염은 쉽게 말해 이제 곰팡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곰팡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무좀이나 완선 이런 게 있는데, 곰팡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은 열이 있고 습기가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보통 장마 기간이라든가 여름 장마 기간이나 이럴 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우리 몸의 진균도 마찬가지로 습기가 있고 열기가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경우가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 그다음에 이제 발입니다. 발. 땀도 나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에 발생하는 거가 이제 무좀이 되는 거죠. 무좀. 그림상에서 왼쪽에 위쪽에 있는 것처럼 그림상에 이제 그게 이제 무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겨드랑이나 몸에 땀이 나면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어루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림상에 이제 오른쪽 위쪽에 나타나는데, 저렇게 약간 이제 희끗하게 색이 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루러기는 이제 가려움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저렇게 이제 사진이 나타나면은 이제 백반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색소가 빠져서 하얗게 되는 그 질환하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백반증보다는 이제 어루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번지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처럼 하얀 각질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좀이 되게 가려운 경우도 있지만 진균은 가려움이 없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곰팡이나 진균의 특징 같은 게 이제 사진에서 4개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외주성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있던 게 밖으로 약간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너츠 모양처럼 중간이 비면서 밖으로 싹 퍼지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진균 질환이다. 그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발 뒤꿈치 각질이 뭐 이제 건조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이제 발 뒤꿈치 각질 같은 경우도 그 진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요새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의학적으로도 예전에 뭐 진균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기는 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약국에서 무좀 연고를 사서 바르시는 게, 진균 치료제를 사서 바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이나 이런 걸 잘 해야 되니까 이제 완선이나 이런 거 사타구니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비누로 소독을 하시고, 비누로 그 남학생들 중에 의외로 이제 피지 분비 많이 되고 땀 많이 나는데도 비누를 안 씻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씻으라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안 씻는지, 그걸 이제 강제로 다 컸는데도 이제 다 씻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비누로 꼼꼼하게 씻고 그다음에 이제 통풍을 시키는 그 환경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마귀. 예, 사마귀는 바이러스성입니다. 바이러스성은 뭐냐면은 전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염이 된다는 얘기고요. 뭐 사마귀도 뭐 종류가 뭐 편평 사마귀도 있고 일반 사마귀도 있고 물 사마귀도 있고 하는데, 그러게 흔히 이제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사마귀가 나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발바닥에 사마귀뿐만 아니라 티눈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티눈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커지는 거고, 티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이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귀하고 티눈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티눈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눌렀을 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마귀는 그게 아니고 옆에서 꼬집듯이 잡았을 때 아픈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별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어디서 받냐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번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표면에 거칠고 검은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구별을 하는 경우가 있고, 티눈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은 살처럼 약간 마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약간 이제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뭐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가면은 뭐 무좀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 무좀, 죄송합니다. 요거는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간의 전염이 가능해서 수건이나 물병 이런 걸로 사용을 하다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사마귀가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이제 볼록 튀어나오고 이제 보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손톱깎이로 요거를 뜯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잘라내고 하는데 그 손톱깎이를 다른 아이들이 썼을 때, 다른 가족이 썼을 때 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하시고, 사마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뜸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뜸 치료가 효과적이라서 저희 한의원에도 요거 치료를 받으러 특히 발바닥에 사마귀가 있는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손이나 이런 데보다는 발바닥 치료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이나 이런 데는 사마귀가 이제 위로, 피부 위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데, 발바닥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 피부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깊숙이 조금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뜸 치료나 약침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보통 열에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뜸 자체가 열을 줘가지고 바이러스를 조금 죽이는 것도 있고, 뜸 자체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열로 인한 바이러스 사멸,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여서 사마귀를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뜸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이제 증세가 심한 뭐 예를 들면 손가락에 발생했을 때 손톱 쪽으로 파고들어서 사마귀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뜸 치료했을 때는 매우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면은 율무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마 민간요법에서도 율무를 사마귀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를 제대로 하시면은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율무를 첫 번째 이제 복용을 하는 거는 율무를 이제 쌀에 넣어가지고 밥을 할 때 조금 넣어서 같이 복용을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율무를 이제 볶아가지고 보리차처럼 끓여서 드시던가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설명드리는데, 뭐 시중에 파는 율무차 같은 경우는 율무보다는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냥 시중에서 율무를 사서 약간 볶아서 끓여 드시는 거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보다 좋은 거는 이제 외용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율무 가루, 뭐 큰 대형마트에 가면 율무를 가루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물에 개가지고 환부에 붙여놓고 자기 전에 붙여놓고 다음날 떼고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이 있는 데가 이제 뭐 부들부들해지면서 그러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가 의외로 뭐 어른들도 많이 발생하고 학생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의학적 이름으로는 은진입니다. 은진. 예, 은자가 뭐냐면 이제 숨을 은자거든요. 숨을 은자. 이 말이 뭐냐면은 괜찮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나타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자체가 다른 이제 피부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드름처럼 피부 자체 문제보다는 피부 안쪽에 혈관 쪽에서 뭐 투과가 되고 이렇게 이제 혈관 쪽이 약간 혈관 쪽이 부푼다기보다는 그 혈장이 밖으로 나오고 해서 이제 부푸는 걸로 보기 때문에 피부보다는 약간 더 안쪽의 문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에는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거를 거의 안 쓰고 뭐 항히타민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예, 두드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피부 묘기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묘자가 이제 묘사한다 묘자, 그다음에 기자가 이제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게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글씨, 이게 뭐 손에다가 팔에다가 글씨를 딱 썼을 때 그게 그 자극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예민한 거죠. 예민해서 자극을 줬을 때 올라오는 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저희 환자분 중에 딱 들어오셨는데 목 있는데 자극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건가 했더니 본인 머리카락이 닿았는데 거기에 이제 다 부풀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엄청나게 예민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그거를 피부 묘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한냉 두드러기는 차가운 자극을 받았을 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콜링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열이 났을 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냉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꽤 많으시거든요. 겨울 되면은 찬바람만 맞으면 발생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시는데, 이게 찬바람이나
이런 뭐 일광 두드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햇볕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햇볕을 받았을 때 이제 알러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햇볕도 그렇고 찬바람도 그렇고 이제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자극은 맞거든요. 자극은 맞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 그렇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아도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자극 자체가 우리 몸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이 조금 약해지고 예민해졌다고 보시면 되죠. 예민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콜링성 두드러기는 약간 다릅니다. 콜링성 두드러기가 이제 뭐 아세틸콜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콜링성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성 두드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이 나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몸에 열이 나면서 땀이 나면서 열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땀이 나기 전에 그 땀이 제대로 안 나고 그랬을 때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가렵고 가려움을 넘어가지고 따가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심한 분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따가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매운 음식이라든가 뜨거운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그랬을 때 콜링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는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긴장을 하던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열자극에 의한 콜링성 두드러기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콜링성 두드러기가 의외로 저희 한의원에 또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만성 두드러기를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성 두드러기는 뭐 이름 자체가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만성으로 가는 겁니다. 만성으로. 예, 급성 잠깐 그러다 마는 거고 만성 뭐 예를 들면 고등어를 먹었는데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건 대부분 이제 급성 두드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보통 한 일주일 안에는 그냥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두드러기 중에 6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만성으로 판정을 하고 만성 두드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두드러기 중에 한 70에서 80%는 보통 급성으로 금방 가라앉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두드러기는 한 2에서 30% 정도. 근데 이제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3%가 만성 두드러기인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보통 이제 항히타민제로 증세 완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치료했던 경험 중에서 30년 동안 만성 두드러기 고생하시다가 오셔서 치료한 경우도 많고요. 뭐 이제 1년, 2년 넘게 돼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발생 원인을 보면은 약화 요인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두드러기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 급성 같은 경우는 낫다 뭐 금방 없어지니까 뭐 대부분 뭐 이런 검사나 이런 걸 안 하시는데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알러지 검사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검사에서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뭐 해답이 나오더라도 그게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왔을 때 요거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발생 원인이냐 악화 요인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악화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럼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두드러기가 낫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두드러기가 되면은 그냥 저녁이 되면 의례적으로 계속 나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뭐 성인에서 더 흔하게 발생된다고 그러고 여성이 남성보다 발생률이 높다고 그러고 밤이나 새벽에 심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시 악화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피부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두드러기가 치료가 가장 거의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과 침치료를 통한 체질 개선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증세 자체로 인해서 약간 대증 치료보다는 체질에 맞춘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악화를 시키는 음식이나 스트레스 등은 제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음식 관리나 이런 거를 피부 질환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시간 정도 강의가 지났고요.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문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자가 이제 대장 소장할 때 그 장이고요. 문은 그 입구를 말하는 문입니다. 장문열이라고 그래가지고 급성 보통 쉽게 말해가지고 뭐
급동이라고 그러죠. 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가면 좋은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혈자입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한 2년 전쯤인가 제가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갈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뭐 비행기를 타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제 그 활주로에 있고 뜨기 전까지 대기를 하다가 뜨기 전까지는 안전벨트를 메고 못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 진짜로 막 진땀이 막 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장문열이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여기를 지압을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했더니 진짜 배 아픈 게 서서히 가라앉아가지고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장문열 덕에 살았다. 뭐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장문열 덕에 버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요거는 복통보다는 약간 급동, 약간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손목에서 요 손목 안쪽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약간 위쪽에 10cm 정도 가는데 보면은 인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 쪽을 쭉 누르시면 됩니다. 요 그림보다는 살짝 좀 더 바깥쪽을 보시면 되고요. 바깥쪽을 보시면 되고 5초 정도 지압을 꾹 눌렀다가 3초 정도 쉬셨다가 다시 한번 꾹 누르셔도 되는데 정말 배가 아프실 때는 꾸준히 누르셔도 됩니다. 꾸준히 누르셔도 되고요. 요거는 정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전중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중열은 양 가슴의 유두를 연결을 했을 때 딱 누르는 데인데 우리가 흔히 뭐 스트레스나 화병이 있을 때 이게 두들기는 부위 그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약간 이제 5초 10초 정도 약간 돌리듯이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그 심장에서 약간 이제 정신이나 이런 거를 관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장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에 그러니까 대뇌에서 약간 이제 관여하는 그런 계통을 한의학에서는 심장에서 약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이제 과학적으로도 심장이 단순히 이제 혈액을 보내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신경적인 경우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를 가슴으로 행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장 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 책에서는 심장의 근육이 뇌에 있는 뉴런, 심장에 있는 근육의 60%가 뇌에 있는 그 뉴런 세포하고 동일한 세포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처럼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에서 약간 스트레스나 신경 쪽을 주관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중열이 심장하고 가까운 데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있을 때 고기를 지압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부위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깊은 호흡을 조금 같이 깊게 하시면 스트레스에서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백회열입니다. 백회열. 예, 100이라는 100은 이제 숫자 100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뭐 100%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많은 거를 이제 100%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100은 이제 거의 이제 뭐 퍼펙트한 거를 얘기를 하고 회는 약간 이제 모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100가지 기능이 위에 몰렸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양 귀를 위로 쭉 했을 때 그러니까 머리 가장 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그 바둑 선수인가가 여기에 이제 백회열에 침을 맞은 채로 이제 그 바둑을 둬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게 있던 것처럼 이 백회열을 누르면은 머리가 맑게 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약간 불면증이 개선되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살살살살 학생들이 조금 졸리거나 그럴 때 그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귀도 좀 지압을 하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관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미식거림이나 멀미, 소화불량이나 체기 같은 게 있을 때 일체의 내상 질환에 도움이 되는 그게 있는데 손
손 중간에서 요 중간 쪽에 인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손목에서 위쪽으로 한 5cm 정도 들어갔을 때 여기를 눌러보면 조금 이제 아픈 데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를 꼭꼭 누르시면 소화불량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로 그 환자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팔 부위를 보시면 요 제 그림이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팔 부위를 보면은 아랫팔에 요 안쪽으로 내관열이 있다고 요 하는 부위에서 요 정중간에서 약간 요 중간은 약간 배꼽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약간 위쪽 같은 경우가 위장 쪽이 되고 그보다 약간 위쪽이 가슴 쪽이 됩니다. 가슴 쪽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전화했어? 정중간보다 약간 위쪽을 꾹 눌러보세요. 소화가 안 될 때 거기를 누르시면 되게 아프실 겁니다. 되게 아프실 거니까 거기를 지압을 하면서 돌리듯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위쪽으로 가면은 약간 이제 가슴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나? 여기가 약간 저 전중혈하고 부서장 회의 때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얘기했는데.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왜냐하면 전중열이나 이런 데를 누르기가 이제 남들 보는데 누르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팔 부위는 누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그쪽을 조금, 그래서 이제 예, 아이들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주말에는 괜찮은데 학교만 가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약간 이제 그 아까 알려드린 그 팔 쪽에 거기 지압을 하라고 그러면 배 아픈 게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이제 뭐 한약이 간에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어디 강의를 가면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 한약이 간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에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단국대 공동연구팀이 조사를 한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단국대는 한의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의대가 없는 곳에서 조사를 한 건데 67만 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한약은 간독성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약물 유발성 간성상 위험도가 한약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거의 없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한의사의 진단 후 처방받은 한약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물론 이제 100%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처방을 했을 때는 이제 간독성이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간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독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간 하루에 한약을 2번이나 3번 정도 계속 복용을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한약이 한의사가 진단 후에 처방받은 것만 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 뭐 홈쇼핑에서 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서 딴 데서 구입한 약 자체를 다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약은 정확히 말하면은 한의사가 정확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질에 맞춰서 처방받은 거를 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전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2026 찾아가는 학생 건강증진센터 학교 의사 약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경기도 한의사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이제 치과 의사회가 같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경기도 한의사회가 함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건강관리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면역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강의를 하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한의사회에서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을 바꾸는 작은 스팟 해가지고 경혈을 누르는 방법이라든가 체질에 관한 거, 그리고 체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체질에 맞춰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이제 한의학 건강관리법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뭐 성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자세 교정, 거북목이나 척추측만증 이런 거 예, 관리하는 거, 안녕하세요. 예, 그런 건강 예, 증진에 저기 대한 거를 설명. 408호 예, 입주자 건강을 드릴 엄마인데요. 예정입니다. 예, 학생 건강 지킴이 한의사가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서 이런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 사업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혹시라도 질의하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코 양쪽 옆에 잠시만요. 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왕여드름이 자주 나고 턱 밑에 좁쌀 여드름이 특히 심합니다. 볼은 깨끗하고요. 그 이제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 양쪽 왕여드름이 자주 나고 턱 밑에 좁쌀 여드름이 특히 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사춘기라서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씻는 걸, 잘 씻는 거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서 잠을 많이 자게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공부를 좀 시작은 했겠지만 그래도 잠을 좀 더 많이 자면은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턱 밑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장 쪽이나 그렇지만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리통이 있을 때 생리를 할 때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춘기가 지나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왕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뭐 비염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피부 강의가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피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 이후에 이제 뭐 약사회, 치과사회, 그 다음에 뭐 의사회뿐만 아니라 한의사회에서도 3번 정도 강의가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근골계통이라든가 뭐 부인과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체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염에 관한 내용을 조금 다룰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려놓을 테니까요. 그때 강의도 반드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들 여드름이, 근데 아무래도 다들 여드름에 관심이 많으시죠? 여드름이 이제 많이 발생할 때니까. 근데 이제 코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패였어요 라고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흉터가 약간 발생이 되신 것 같습니다. 흉터가 발생이 되신 것 같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흉터 같은 경우는 뭐 한방적으로는 뭐 MTS라든가 양방적으로는 뭐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깊지 않은 상처 그 흉터 같은 경우는 재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많이 권유를 드리는 게 여드름이 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보다는 여드름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그런 치료를 받으시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드름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면은 더 흉터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혹시 짜거나 그랬을 때는 약국에서 이제 항생연고나 이런 거를 가지고 꼭 발라주셔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콜링성 두드러기 샤워만 하면 올라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콜링성 두드러기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열이 나면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나면. 근데 샤워도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고 그러면은 열이 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아니기도 하지만 콜링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땀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해주는 역할 자체가 우리 몸의 약간 냉각 기능, 땀이 나면서 열을 빼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땀이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운동해서 땀을 뻘뻘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몸에 열이 나면은 미세하게 땀이 나면서 그게 증발되면서 열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기능 자체가 손상이 됐을 때 열이 빠지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열을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이렇게 알러지가 나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콜링성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한테 2가지를 권유를 드립니다. 운동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셔가지고 땀을 좀 내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땀을 내기 전에 항상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은 두드러기가 심해지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땀이 나기 하면은 그 두드러기가 조금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를 조금 충분히 하셔라.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해가지고 이제 소변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열이 좀 빠지기는 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열을 조금 제어하는 치료를 같이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가벼운 상태라면은 조금 운동을 하셔가지고 땀을 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증세가 심할 때는 그거 자체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드름에 음식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했을 때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이 많이 유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우유를 먹는다고 여드름이 꼭 올라오는 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다고 올라오는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유를 먹었을 때 그 유지방 성분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우유를 먹었는데 만약에 발생을 한다 하면은 우유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먹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종기가 많이 나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했는데 아마 종기면은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약간 이제 뭐 발생을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동의보감에서는 약간 이제 농이 크게 잡히거나 농포처럼 또 농이 잡혔을 때는 그게 허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어가지고 열이 많아가지고 종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피곤해가지고 종기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피부질환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음식을 먹었을 때 만약에 이제 어떤 음식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유도 마찬가지로 그 음식이 영향을 주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도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짜장면을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가려움이 심해진다 이거보다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을 때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괜찮았는데 갑자기 좀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뭐 증세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식이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전날이나 뭐 2, 3일 전쯤에 새로운 음식이나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질문하신 거를 좀 볼게요. 비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비염에 대해서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비염 이제 관리법이나 이런 거 설명을 드리다 보기에는 지금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비염이 많이 이제 악화가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약이 보험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6가지 질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험이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비염이 뭐 가벼울 때는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 뭐 항히탐제 이런 처방을 받기도 하시지만 한의원에 가셔서도 이제 보험의 혜택을 보시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비염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비염 얘기 나오는데 비염 쪽을 다음에는 좀 한번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증세가 이제 여드름 위주로 증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1학년 때까지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밤에 자면서 긁고 나면 피부가 아토피 피부염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발생이 되기도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요새 환경적인 요인이나 음식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토피가 조금 더 이제 악화되고 넓어지는 경우가 그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2 여아인데 머리 뒤통수 쪽에 두피 건선이 심해요. 각질도 엄청나고 간지러워서 긁게 되니 상처가 계속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게 뭐 사실은 요게 이제 두피 건선이 심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건선으로 아마 진단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두피 쪽에 나는 게 지루성 피부염도 있고, 건선도 있고, 질환이 뭐 건선의 특징이 이제 각질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요게 사실은 뭐 지루성 피부염이든 건선이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요거는 조금 더 정확히 진찰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 지루성 피부염 아까 관해가지고 말씀드릴 때 말씀 안 드린 게 잠깐 잊어버리고 안 한 게 있는데 머리 세정하는 게 되게 이제 두피 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메인으로 감는 거는 저녁에 감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피지 분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땀도 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조금 씻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아이들 중에서 저희 아들도 그랬는데 이게 머리가 헝클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추가적으로 씻더라도 메인으로 씻는 거는 가능한 이제 저녁에 씻도록 그리고 이제 저녁에 씻을 때 주의할 거는 이제 샴푸를 해가지고 뭐 이제 샴푸도 뭐 좋은 거 뭐 이제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데 손가락 끝이
아니라 끝으로 이제 손톱을 하게 되면 상처가 나니까 손가락 바닥으로 머리를 살살살살 이제 두피에 이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하고 그거를 최소한 1분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옆쪽이나 뒷머리 쪽으로가 그런 피부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쪽을 잘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팔을 들고 있으면 한 10초, 20초만 해도 팔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한 1분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세정을 하시고요. 중요한 건 반드시 완전히 말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말리고 주무셔야지 습기가 있는 상태로 주무시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는 크면서 없어지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접히는 부위에 있던 아토피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없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가벼운 경우는 몰라도 너무 증세가 심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이나 한의원에 그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학생 건강증진센터 이 교육에서 학교를 직접 찾아서 강의를 할 때도 저도 이제 많이 나가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아이들에게도 좀 더 많은 정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되면은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